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전에 힘을 실었고 장동혁 대표는 텃밭 구미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월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이 사법개혁 정상화 TF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민재판부 아닌가요? 네, 이것을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만드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결국엔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법리적 뭐 이런 빈 공간을 틈타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재판을 하기 위한 자기네들만을 위한 재판 뭐 이런 것들, 즉 사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그래도 약간의 뭐 문제점은 있었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 이만큼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축을 이뤘던 우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최근에 물론 완벽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유리한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폭넓게 아량한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전반적인 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겁박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사법 정상화 TF에 대해서 사법조 전반을 흔드는 편을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입니다. 근데 입법 공청회 과정에서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론 수렴의 과정이 있고 이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뭐 변호사 협회나 법조 직역 법관들의 의견은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이 구조 개편을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이런 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법원 행정처 업무를 법관만으로 구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비법관, 거기에는 뭐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조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는데 좀 열어놓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 이 최근까지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법관들에 대한 인사행정 그리고 예산에 대한 업무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히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도 지금까지도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 이 결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빠져나간 건 직권 남용. 그런데 남용할 직권이 아예 그럴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무죄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꾸짖듯이 설시했듯이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 행정처라는 법원을 관리하는 그 조직에 있어서 뭔가 외부의 어떤 견제 이런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있는 것이지 뭐 사법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논의 절차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이 보통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서 뭐 수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입법 공청회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검찰 폐지할 때도 봤잖아요. 공청회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가 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할 말 쏟아내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의미 있는 뭐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부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과정만 지키고 과정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내고 땅땅땅 해서 원하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될 우려가 저희는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요식행위 아니냐? 근데 오늘도 입법공청회에서 법원에서 입장을 내려오신 그 판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법원 행정처에 법관만 있었던 그 연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 때 외부에 혹시 외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쓴소리,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드러내놓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TF 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도록 디자인을 잘 해내겠다라고 해서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 폐지라는 것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논의의 과정이 있어서 이 공소청으로의 구조 개편이 있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가 된 사법부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신중론을 유지하던 민주당 지도부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 신뢰가 높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재판부의 재판 소송 지휘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형법의 법문을 보더라도 수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인물을 종사함으로써 내란을 도운 사람들이 있고 그 더 밑에는 부하 내동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도록 이런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 큰 틀을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법관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데 대단히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장 청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박성재 전 장관 2번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도 아니 국민들도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갔을 때 불법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지위에 있는 그런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성재 장관이 몰랐다고,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풀어주는 거,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국민 법감정에는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이 법관이 지금 다 쪼개져 가지고 이 피고인들의 항변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정말 코끼리 코를 만지면 길다고 다리를 만지면 두껍다고 얘기하듯이 아주 조각 편린으로만 사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오늘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집중심리 재판부든 어떤 명칭이 됐든 발족하게 됐을 때 1심 재판이 대단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판갱신이라고 판사가 변경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증인들을 다시는 못 불러도 이 녹취됐던 이 증언 내용을 다 재생을 하고 시간을 끌려면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1심에서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된 목소리는 아니고 항소심부터는 집중 심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집중 심리에 대해서 배당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자기네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와서 하고 있는 모습은 네.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특검, 특히 3대 특검을 뭐 포괄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네가 원하는 특검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임했죠. 게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통과를 시켰던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3대 특검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각 영장이 기각된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기각될 만하니까 기각됐을 거고 그 기각을 한 그 재판관들은 잘 아시다시피 영장 기각 그 영장은 담당한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 사법부 전체를 지금 적으로 몰아세우고 악으로 몰아세우려는 그 프레임 안에서 자기네들이 진짜 원하는 것만 낼 수 있는 그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 인민재판소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갖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비속어로 그런 얘기하죠. 똥볼을 많이 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도 굉장히 뚜렷해져 보이는데 그거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위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헌 소지 부분에 네, 위헌 대해서요. 소지. 만약 이대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만약 이것이 입법이라면은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헌재로 가져가 봐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 법리적으로는 우리 장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재판부에서 한 이 유형의 사건을 다 맞는다라고 해서 그게 위헌일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세월호 사건도 워낙에 관련자들이 많고 이 쟁점도 많다 보니까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다 이 관련 사건은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됐든 특별 재판부가 됐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할 때 그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치권에서 뭐 야당 몇 이런 식으로 추천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지금 법원의 태도거든요. 법원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절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판사들을 그 전담 재판부에 넣을지와 관련해서 협의만 된다면 위헌 소지는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없는 채로 충분히 구성과 발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당무위는 통과했고 하지만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마지막 관문 중앙위원회 일정은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관련 발언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인 1표제로 하면은 아무래도 영남이 더 손해가 되죠. 호남이 더 득이 되죠. 그렇지만은 영남도 지금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호남 같은 곳에는 공천을 하는데 50% 권리당원, 50% 국민 경선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00% 국민 경선하자. 원칙적 1인 1표제는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우리 당 포함해서 저는 전국 정당화 그건 우리가 큰 틀에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일관된 생각입니다. 중앙위원회 일정 일주일 미뤄졌지만 과연 1인 1표제가 이번에 통과될 것이냐?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올 것이냐? 네. 어떻습니까? 이게 보완책이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덕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만 큰 틀에서는 1인 1투표제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그러니까 똑같이 맞추는 데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숫자가 적었을 때 호남과 영남의 그 당원 숫자가 너무나 큰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영남에서의 당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중치를 좀 부여해드리고 대의원이라는 직함과 직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 권리당원 한 표와 대의원 한 표를 봤을 때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만도 200만 명이 넘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거에 어떤 이 제도를
계속해서 갖고 오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내시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1인 1투표로 표의 등가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는 공감하지만 이거 혹시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이 뭐 TK나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당원 활동을 하신 분들께 대한 예우는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의원과 관련한 TF는 별도로 발족하기로 하기도 했고 또 대의원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당원들이 대의원을 또 선출하는 그런 방안들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다 같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대의원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와 그 명분은 이미 뭐 벌써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왜 이거를 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가만 보시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걸 주도한다라는 건 뭐 뚜렷이 보이고 근데 왜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대표 연임이라는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이 본인이 유리하게 특히 선수가 룰을 그 게임의 룰을 좀 정한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반대하거나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개파를 보면 네. 이미 벌써 친명 대 비명 뭐 이런 식으로 반명 나뉘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 1인 1표제에 대한 아무리 본인들이 그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내부 권력 다툼에 이것이 활용되고 있구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여야 지방선거 모두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당 출범식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의원 또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너무 중요하고요. 이 지방선거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이기도 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행사에 이미 뭐 깃발을 드신 분들,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 함께 이제 서울시장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다 함께 한 것이고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행정이 굉장히 거칠었는지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도 사고가 너무 잦고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매우 거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묘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 대 비개발의 구도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설명한 듯이 마치 그 이익이 상인분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특정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익을 거의 다 30% 이상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시된 설계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민간업자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의 이런 개발 방식에 엄청 반대 목소리를 대장동과 관련해서 냈던 국민의힘의 모순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내놓는 거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본인의 오랜 후원회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법률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서울 시민들의 가장 최적임자의 시장으로서의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부각하는 그런 행보는 계속 민주당이 해갈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압박이 좀 심하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하지 못하면요. 네. 그냥 망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세훈 기슨에서 서울시장을 자기네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너무 역력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조바심도 같이 보이는데 그 조바심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뭐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흐름이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히든 카드가 없어 보여요. 그게 사람이 됐던 정책이 됐던. 특히 11호 그 부동산 정책 이후에 사실 11호 부동산 정책이 뭐 경기도에 있는 도시 15개 들어갔다고는 하나 서울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묶어놓는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은 많았죠. 따라서 서울시만큼은 자기네들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좀 시인하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 앞서 말씀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는 했지만 종묘 같은 거 사실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슈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뭐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잘 보이지도 않았을 만큼의 뭐 시민들의 관심에서 없는 그런 정책까지도 이렇게 오히려 하이라이트를 해줘서 내년 선거가 오세훈 시장한테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과연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생각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총리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흐름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지금은 무구한 해석만 나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민주당 주자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적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이 오세훈이라는 현직 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현직 프리미엄을 떠나서 굉장히 행정과 관련해서는 이 사선 고지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 이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체급에 있어서 대단히 중량감이 있는 김민석 총리가 계속해서 좀 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개인 김민석,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김민석을 생각한다면 총리라는 자리가 그냥 총리도 아니고 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재개하고 부활하게 되면서 얻게 된 이런 지위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이 총리직으로 있으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가장 유력하고 유효한 카드이면 언제든지 좀 이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일각에선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 아마 본인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나는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리기에도 너무 이르고 또 그런 부분이 설사 이야기가 됐으면 또 무고한 정치적인 파장과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전망을 듣겠습니다. 자막만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임명권자가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뭐 전체 흐름 속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서울시장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기도 하고 이건 나가면은 뭐 이겨야 되는데 그거는 못할 수도 있는 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앞뒤 안 맞는 말씀하고 계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여론전에 나선 장동혁 대표,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서 오늘은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 방문하고요. 오후엔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한 여론전을 진행합니다. 이 전략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지. 특히 30%, 70% 룰은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매우 불리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좋은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이들이 선거에서 이기게끔 하는 것이 전략에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도의 표심과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그거를 표면적으로라도
70대 30, 그러니까 당원 그 일반 70대 30이 아닌 30대 70으로 가도 지금 모자를 파네. 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과연 무슨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다가 당신 70% 입장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그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 아까 우리가 앞서 뭐 서울시장 그 선거도 말씀 나눴잖아요. 네, 네. 글쎄 경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 뭐 저야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지만 네. 자꾸 그런 큰 틀에서 흔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질문드리면 보통 안에 있는 집토끼가 탄탄한 다음에 밖에 있는 산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집토끼도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결집해야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평상시에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특별 상황입니다. 아. 지금의 집토끼는 저희 집토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는 뭐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사람들. 네.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뭘 잘해야 어게인을 하는데 잘하지 못했는데 왜 자꾸 어게인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위해가 되는 세력일 수도 있고 당 밖에 있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광훈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뭐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잡으러 가면은 진짜 말하신 대로 집토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집토끼까지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뭐 당이 다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선 지지층 결집하고 후 중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얘기 듣겠습니다. 이걸 전략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심이 극우가 됐든 오른쪽으로 치우쳤든 어쨌든 지지층을 다질 대로 다지고 이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는 방향선회 등을 통해서 중도층을 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당의 성공 방정식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지층 당원들을 놓치고 거기에 중도층 민심까지 얻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중도 확장 전략을 세우기에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와버렸습니다. 본인들은 계엄과 관련해서도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어요. 계엄도 우리가 사과하지 않았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다. 탈당했다. 그런데 당대표가 신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서 접견하고 한 부분도 심지어 전당대회 국면에서의 공약이었고 공약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엄에 사과했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론자예요. 본인이 별도의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대로 치우쳐서 사실상 맹신에 가까운 논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분인데 국민의힘을 그 황교안 전 총리와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에게는 공천 주지 못해도 전한길에게는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대 대상으로 거론하는 게 전한길 강사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 어떻게 보면 국민 민심, 중도층 마음과는 갈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극우 세력들을 항상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방선거 앞서서 중도층한테 소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중도층들이 뽑아줘야 되겠구나. 대한 세력으로서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국민의힘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벌써부터 지방선거 채비하고 있는 주자들, 국민의힘 주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지금 스탠스로는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네. 그러면 뭐 앞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신 반영 비율을 70% 상향하는 부분, 물론 상대당의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서 이 당원들이 선출하고 당에서 선택한 인물을 국민들께 선택받도록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채비도 시키는 게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당원과 이 민심의 그 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의도는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이 되게 설왕설래하고 갈등을 좀 표면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신데 우리 기존의 당신 비율 50에서 70으로 그러니까 당원 비율을 훨씬 높이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다시금 기획단에서는 아니다, 이게 확정안이다라고 하면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도 물론 본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본인도 서울시장의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보수 여전사 타이틀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도둑놈의 표든 사기꾼의 표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표만 되면은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는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만큼 간 그런 정치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구조가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 지형을 읽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런 룰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경쟁력을 과연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괴리와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국민의힘이 잘 해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월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